킴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28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 기사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죠. 파트 1 식품 위생학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오크라톡신은 무엇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크라톡신 이런 문제는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오크라톡신은 많이 들어봤죠? 어떤 곰팡이에 의해서 아스퍼질러스 라는 곰팡이는 두 가지 독소를 낼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 이걸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플라톡신과 오크라톡신을 낼 수 있어요. 즉, 아플라톡신과 오크라톡신 두 가지 모두 아스퍼질러스라고 하는 곰팡이에 의해서 생성되는 독소입니다. 즉, 곰팡이 독소고요. 세균에 의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엔테로독친이라는 겁니다. 엔테로톡신이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이건 세균에 의한 독. 어떤 세균이죠? 황색 포도상구균, 스테플로코커스 오리우스는 엔테로톡신을 낼 수 있고요. 바이러스는 특정하게 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복과와 관련된 독은 뭐가 있죠? 같이 기억해 볼까요? 테트로도톡신이 복어와 관련된 독이었습니다. 오크라톡신은 곰팡이와 관련된 독소였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했다가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2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장지대 매연, 훈연한 육제품 등에서 검출 분리되는 강력한 발암성 물질로 식품 오염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이런 식품이 가공될 때 많이 생성되는 물질 중 하나인데 영어로는 PAHS라고 나타내요. PAH는 뭐의 약자냐면 폴리사이클릭, 다환, 아로마틱, 방향족, 하이드로카본스 물질이란 뜻입니다. 자,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 벤조피렌이에요.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많이 나오는 발암 물질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벤조피렌으로 벤조피렌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건 두 번째, PCB는 기억해 볼게요. 이 약자로 PCB라고 나타내는데 이 PCB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PCB, 폴리클로로 바이페닐이란 걸 이 보기에서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3번. 이어서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종이류에 있어서 위생상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종이류에 있어서 위생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형광시키는 염료의 이행, 옮겨가는 거나 착색료가 용출되거나 또는 납 등의 유해 물질이 혼입되는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고, 저 문제량의 물질이 혼입되는 건 종이류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문제도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식품 첨가물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어렵지 않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식품의 제조 과정이나 최종 제품의 pH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pH는 뭐예요? 산도가 pH죠. pH 조절하기 위한 완충 역할을 하는 거, 즉 산미류입니다. 산도를 조절하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미료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유화제도 잘 알고 있죠. 물과 기름 섞이게 하는 거. 호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호료는 점도를 높이는 겁니다. 자, 어떤 식품을 보다 끈적끈적하게 점성을 높이는 걸 호료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카제인 나트륨이 있어요.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간 식품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오해에 의한 것이고, 카제인 나트륨은 식품 첨가물로 쓰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이 카제인 나트륨이 대표적인 호료의 한 가지 예입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위생상에 있어 중요한 지표균이죠. 대장균군의 추정, 확정, 완전 시험에서 사용되는 배지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장균군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람 음성이고요. 젖당을 발효할 수 있습니다. 젖당이 영어로 뭐죠? 락토즈를 발효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추정 시험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젖당 배지에 넣고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가 되면은 대장균군, 발효가 안 되면 대장균이 아니구나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이어서 확정 시험에서는 자 비슷한 배지예요. BGLB라는 배지에 넣고 배양을 시켜봅니다. BGLB라고 하는 배지는 뭐의 약자냐면 Brilliant, Green, 락토즈. 자 여기 락토즈, L이 락토즈네요. 이 L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L이 락토즈예요. 따라서 BGLB는 대장균군의 확정 시험에 쓰이는 거고, 자, 이렇게 BGLB 락토즈 배지에서 한 번 더 배양을 했는데 발효가 돼요. 기포가 생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 분별 배지라는 거에 배양을 시킵니다. 선택 분별 배지는 뭐죠? 특정한 미생물은 자라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생물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배지에 배양을 시키는데, 대장균군에 있어서 선택 분별 배지가 엔도 아가나 EMB 아가가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3, 4는 대장균군의 추정 확정 완전 시험에서 쓰이는 배지고요. 1번 TCB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한 선택 분별 배지냐면 이것도 선택 분별 배지인데 비브리오에 대한 선택 분별 배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중독균 중 하나죠. 장염 비브리오 키우기 위한 선택 분별 배지 중 하나가 TCBS라고 하는 배지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거예요. 정답률 92%. 이런 문제 실수하시면 안 되는데, 용기는 밀폐 구조여야 하고 세척 소독은 당연히 적정 주기로 이루어져야겠죠. 식품의 용기와 구분이 되어야 될 거고, 아마 냄새일 거예요. 용기는 냄새가 노출되어도 되지 않겠죠. 노출되면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식중독의 발생 조건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원인 세균이 식품에 부착하면 어떤 경우라도 발생을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세균이 부착을 하면, 식중독균이 부착을 해서 특정 수치 이상으로 높아지면 식중독이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1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정답을 많은 분들이 골라주셨고, 자 2번부터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원인 세균으로서 특정 식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적합한 습도와 온도일 때 식중독 세균이 발육, 그러니까 자랍니다. 양이 많아지고, 특히 뭐에서 최적 온도와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AW, 워터 액티비티, 수분 활성도가 0.9 이상일 때 세균이 잘 자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중독의 특징 중 하나가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발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식중독균 중 하나죠. 이콜라이 5157H7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식중독균 중 하나인 이 균은 10CFU, 즉 10마리 이상일 경우에 어떠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면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 같이 보겠습니다. 위해 물질이죠. 비스페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스페놀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많이 쓰입니다. 플라스틱 강화제로 쓰일 수 있어서 3번은 맞고,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라는 건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따라서 1번 열경화성 플라스틱을 만드는데도 비스페놀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농약 첨가제로 사용될 수 있고, 정답은 4번 질산연화곤, 크게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9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시, 이런 도안을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도안이 의미하는 것은 생각과는 다르게 방사선 조사 처리 식품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이런 도안을 봤을 땐 방사선 조사 처리 식품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10번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정답을 골라주었습니다. 개인 위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개인 위생이 비누나 탈취제 종류를 의미하진 않겠죠. 목욕을 많이 하면 깨끗하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개인 위생의 척도로 삼진 않고요. 정답은 3번. 식품 종사자들이 건강 위생 목장 착용 청결을 유지하는 걸 개인 위생이라고 부릅니다. 작업 중 항상 장갑을 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너무 국수적이죠. 이것만 가지고 개인 위생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같이 볼까요? 간장을 양조한대요. 간장을 제조하는데 착색제, 색을 입히는
걸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첨가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간장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게 미소간장, 색이 옅은 거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간장은 어때요? 색이 완전히 까맣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정한 첨가물을 넣어주는데 바로 뭐를 넣냐? 카라멜을 넣습니다. 카라멜 넣어주게 되면 미소간장으로부터 색이 까만 우리가 원하는 양조간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보기들이 뭘 의미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메사이오닌은 뭐예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죠. 아미노산 중 하나. 맨솔은 뭔가 여러분 맨솔은 잘 아실 거예요. 향 내는 거. 우리 향 내는 걸 식품 첨가물 중에 향 내는 거 뭐라고 부르죠? 착향료라고 부르죠. 맨솔은 착향료 중에 하나. 밑에 나오는 바닐린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착향료 중 하나입니다. 향을 내는 거예요. 어떤 향을 내냐면 바닐린. 바닐라 향을 내는 게 바로 바닐린의 정체입니다. 3번과 4번 맨솔과 바닐린은 착향료 중 하나로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이거 아래 표시가 잘못된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부 제품에 소르빈산, 자 이건 보존료 중 하나인데 보존료를 안 넣었다, 첨가하지 않았다, 보존료가 없다라고 표시했는데 이게 잘못된 표시래요. 그 이유를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번입니다.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두부에는 소르빈산을 원래 못 씁니다. 근데 원래 못 쓰는데 마치 우리만 안 넣은 것처럼 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소비자가 혼동할 거예요. 다른 두부에는 소르빈산이 들어가는데 이 제품엔 소르빈산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나 보존료 없는 거 먹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해당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 첨가물에 대해선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13번 문제 같이 보시면 콜라 음료에 산미료, 자, 산미를 주는 산미료로 사용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구연산, 영어로는 시트릭 액시드라고 부르는 거, 2번 사과산, 영어로는 말릭 액시드, 인산, 그리고 젖산, 락틱 액시드까지 다양한 유기산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유기산들이 산미료로 사용될 수 있을 텐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아마 오답을 택한 이유가 보통은 탄산 제품에서 산미료로 쓰이는 물질은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이 많이 쓰여요. 그런데 콜라의 경우, 콜라를 특정 지어서 문제가 나왔죠. 콜라의 경우는 뭐를 쓴대요? 인산을 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콜라의 경우 인산을 쓴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혹시 이게 콜라가 아니고 일반적인 탄산음료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인산보다는 구연산이 더 적당한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인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다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앞선 쉬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 실수하지 않고 맞춘다는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표적인 식중독균 중 하나죠. 이거에 대한 선택 분별 배진 MYP라는 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양을 하면 진락은 어떤 색깔이 나오냐? 분홍색이 나와요. 자, 이렇게 패트리시 안에 MIP 배지를 만들고 그 안에 바실러스를 키우면 분홍색 진락 옆에 어떤 환 같은 게 생깁니다. 이게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분홍색이 되겠습니다. 15번 같이 볼까요? 쥐와 관련된 감염병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쥐는 여러 감염병을 옮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온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흑사병, 패스트가 바로 쥐와 관련이 있죠. 이 쥐는 흑사병 외에도 여러 질병들을 옮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모넬라증. 살모넬라는 뭐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예요? 살모넬라,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행성 출혈열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으로 마찬가지로 쥐가 옮길 수 있고요. 자, 여기 하나만 더 기억을 할게요. 쥐가 옮길 수 있는 거 요거 3개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렙토스피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렙토스피라증도 쥐와 관련된 감염병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4번 폴리오의 경우엔 쥐와 관련된 거 아니고
환자의 분변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 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식품 첨가 물종 현재 살균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살균제와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거 보존료인데 살균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는 아마 청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정답을 골랐을 거예요. 자, 차염소산 나트륨 어디서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디 들어가는 성분이죠? 락스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바로 이게 살균제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아황산 나트륨은 뭔가요? 아황산 나트륨은 표백제나 또는 방부제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프로피온산은 염을 같이 쓰게 되면 프로피온산 염의 경우엔 보존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름이 비슷하네요. 살균제, 보존료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에 영상을 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살균제는 뭐예요? 균을 단시간 안에 죽이는 거, 킬하는 게 살균제. 보존료는 뭐예요? 균을 이렇게 단시간 안에 죽일 수는 없지만 균이 더 자라지 못하게 생장을 방지하는 게 보존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존료는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프로피온산뿐만 아니고 소름빈산 또한 보존료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살균제에 해당되지 않고 정답은 2번 락스의 하나의 성분 차염소산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17번 같이 보겠습니다. 리케치아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꽤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외우신 것 같아요. 리케치아. 자, 리케치아는 여러 병들을 옮길 수 있는데, 자, 먼저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탄저병의 경우에는 리케치아에 의해서 감염되나요? 아닙니다. 탄저병은 뭐 외우랬어요? 바실러스, 안스트라시스.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포자 형성할 수 있는 거. 자, 2번 비전은 뭐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슈도모나스. 큐열이 리케치아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이고, 광견병은 무시무시하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큐열이 되고, 리케치아는 이 큐열뿐만 아니고 티푸스 또는 털 진드기병 등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케치아와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건 티푸스, 진드기병, 큐열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병들이 뭐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이런 문제를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식품위생검사와 가장 관계가 깊은 세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균들이 있는데 우리 식품위생에 있어 지표균으로 쓰이는 건 대장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대장균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특정한 대장균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요. 대장균 자체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장균이 많이 있다는 건 식품이 오염됐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이 대장균은 어디 있어요? 사람이나 또는 가축의 분변에 있습니다. 대장균이 많다는 건 특정한 식품이 이러한 분변에 오염됐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이 대장균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지표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식품위생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2, 3, 4는 뭐에 해당되는 세균이냐? 다 세균인데 머산균입니다. 젖산균, 초산균, 낫산균은 뭐와 관계가 있겠어요? 발효와 관계가 있어요. 퍼멘테이션, 발효와 관계가 있는 세균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대장균이고, 대장균뿐만 아니고 대장균군도 식품위생검사와 관계가 있는 지표미생물입니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식품위생의 지표로 쓰일 수 있는 미생물은 뭐 있냐?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총균수를 생각합니다. 총균이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는 대장균군이 얼마나 많은지, 세 번째는 대장균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식품위생의 지표로 쓰인다라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9번 같이 볼까요? 인체에 감염되어도 총란이 분변으로 배출되지 않는 기생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생충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기생충에 대한 문제는 어디에서 유래했는지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식물에서 유래했는지 또는 동물에서 유래했는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문제는 인체에 감염되었을 때 배출되지 않는 기생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그마 같은 기생충이 굉장히 길어지죠. 길어지면 이게 총란, 알을
배고 이 알을 우리 몸 밖으로 빼내서 이 자손을 널리 번식시키는 게 이 기생충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우리 몸에서 자라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중에 1번 고래회충인데, 자, 고래회충과 같은 말인데 우리 고래회충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 고래회충의 경우엔 특이하게 인체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체내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어패류에서는 자라서 바다로 이런 충란을 빼내지만 사람에선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질 오염의 지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될 거예요. 수질 오염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세 가지였습니다. BOD, DO, COD 세 개를 기억하면 됐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이걸 두 개로 묶어버렸었어요. BOD와 COD는 비슷한 개념이었고 DO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걸 나눠서 기억을 했었어요. BOD, DO, COD는 뭐였냐면 B는 biological, biochemical, 즉 미생물에 대한 거고요. C는 chemical, 즉 유기화학적인 거예요.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고 DO는 이 물에 있어서의 용존산소량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BOD와 COD가 높다는 건 물이 오염됐다는 걸 의미해요. 미생물이 특정한 유기물을 분해해야 되는데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오염이 많이 됐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유기화합물이 화학적인 물질이 분해될 때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오염됐다는 걸 의미해요. 자, BOD나 COD가 높아지면 DO는 낮아집니다. 용존산소량은 낮아져요. 미생물을 많이 쓰고 화학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DO가 낮다는 건 물이 오염됐다는 거, DO가 높다는 건 물이 깨끗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한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수중 미생물이 요구하는 산소료를 ppm 단위로 보통 나타내고 미생물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BOD 맞고요.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량은 보통 10ppm 정도예요. 그래서 4ppm 이상 맞고 클수록 좋은 물입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3번 유기물질을 산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산화제 양에 상당하는 산소 양을 ppm으로 나타낸 것이 COD 맞죠? 유기물질. 자, 4번 BOD가 높다는 것은 물속에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의 농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자, BOD보다는 이거 유기물이기 때문에 COD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엉뚱한 설명이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2회 4월 28일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10분 산업기사 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준비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